차가운 비가 쉴 새 없이 땅을 때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 스산한 바람만이 감도는 버려진 공사 현장에 64살의 박민준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온갖 흉악한 자들을 잡아들이던 유능한 수사과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것은 낡고해진 경비원 옷뿐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종이 그릇 속 국수를 말없이 휘젓고 있었습니다.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요란한 빗소리가 그의 유일한 벗신양, 좁고 허름한 경비 초소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눅눅한 공기와 희미한 등유 난로 냄새가 뒤섞여 그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때 흙탕물이 고인 비포장 길 위로 눈처럼 새하얀 대형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전조등 불빛이 잠시 초소를 비추었지만 차 안에 있는 이들은 짙은 어둠 속에 숨은 늙은 경비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그의 사위 최진우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그의 딸 수연은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본 듯 해맑게 웃으며 손전화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호화로운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박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 지은 집으로 말입니다. 박민준은 손에 든 나무젓가락이 부러질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나 슬픔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굶주린 늑대가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가 두 눈에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패배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함정으로 완벽하게 몰아넣고 이제 숨통을 끊을 순간만을 저울질하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초소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스물세 시 14분 목표 대상 귀가 5분 뒤 서재에 불이 켜짐. 아마도 장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의 글씨에는 한 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장면은 순식간에 바뀌어 눈부신 조명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가득한 웅장한 강당이 펼쳐집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가에 헌신한 박민준이 수많은 후배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며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은 그의 굳건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고 그의 가슴에는 빛나는 명예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그의 아내와 딸 수연, 그리고 자랑스러운 사위라며 어깨를 으쓱이던 최진우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배신을 겪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지요.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저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의 녹을 먹으며 못된 자들을 소탕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온갖 악랄한 인간 군상을 다 보았다고, 인간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까지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범죄자는 바로 제 집 식탁에 마주 앉아 저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범인 검거 작전 현장에서 빗발치는 위협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리며 사건 서류가 산처럼 쌓인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저는 법과 원칙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유일한 약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족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제가 명예롭게 퇴직한 후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안도감과 앞으로 펼쳐질 평온한 노후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무상담가로 일하던 제 사위 최진우가 번지르르한 그림이 가득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받으실 연금만으로는 예전처럼 풍족하게 지내시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기가 막힌 땅을 하나 봐 두었습니다. 그곳에 자연과 어우러진 최고급 휴양시설을 짓는 겁니다. 요즘은 이웃나라 부자들이 우리나라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몰려들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이런 사업에 돈을 대주고 세금도 많이 깎아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대대로 물려줄 유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그럴듯해서 마치 눈앞에 황금으로 지은 집이 보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연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나는 평생 사기꾼들만 상대해 온 사람이다.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진실은 아니더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제 아내가 곧바로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여보, 우리 최서방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똑똑한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저 아이와 수연이가 사는 것 좀 보세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요. 한번 믿어봅시다. 아내의 말에는 저에 대한 오랜 불만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 수연이도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빠, 또 시작이시네요. 아빠는 그냥 진우 씨가 경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편협하게 사실 거예요? 아내의 간절한 눈빛과 딸의 서운함 가득한 원망 앞에서 평생을 지켜온 제 원칙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반짝이는 미래를 안겨주고 싶다는 어리석은 욕심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결국 제 퇴직금 전부와 국가에서 받은 훈장과도 같았다던 서울의 아파트를 판 돈까지 남김없이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 총 7억 원이라는 거금이 사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파멸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희망에 부풀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사위가 보여주었던 그림 속에는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그림 같은 휴양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약속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황량한 땅, 온통 돌멩이와 자갈뿐인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공사는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겨우 땅을 파헤쳐 놓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핥히고 간 상처처럼 땅은 을씨년스럽게 파여 있었고 녹슨 철근 몇 개가 흉물스럽게 꽂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위 최진우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온갖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뻔뻔하고 당당해졌습니다. 아버님, 땅을 파보니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바위가 나왔습니다. 이걸 깨려면 특별한 장비를 빌려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재를 보내주기로 한 이웃나라 업체에서 갑자기 값을 2배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공사를 멈출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보내야 합니다. 이 지역 담당 공무원이 아주 깐깐한 사람이라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따로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법과 원칙 안에서 살아온 저에게 그런 편법과 거짓말의 세계는 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38년간 단련된 수사관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당장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최진우에게 공사 장부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알아볼 수도 없는 복잡한 표와 가짜 서류들을 잔뜩 가져와 제 눈앞에 펼쳐놓고는 마치 저를 어린아이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사업이라는 게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경찰서에서 보시던 서류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복잡한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님은 그저 편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는 저의 무지를 비웃는 듯한 교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완전히 사위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자꾸 나서서 일을 망치려고 해요. 우리 최 서방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당신의 그 쓸데없는 의심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셈이에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요. 결국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건설 회사의 주소를 찾아 몰래 길을 나섰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마 하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소지에 있는 것은 번듯한 회사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건물 2층 구석에 있는 작은 사무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전화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그 텅 빈 사무실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제가 목숨처럼 믿었던 딸과 사위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령 회사의 증거들을 아내와 딸 앞에 내놓았습니다. 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에 목소리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은 거야. 이 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였어. 우리의 모든 돈이 저 사기꾼 놈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저는 당연히 그들도 저처럼 분노하고 경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딸 수연이는 증거 서류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제게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는 내 남편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어떻게 아빠가 범죄자 취급하듯 남의 뒤를 몰래 캘 수가 있어요. 이제 아빠 같은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딸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남편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딸이 사기꾼의 편에 서서 아비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더욱 저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인 양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의심병이 결국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는군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수연이네 집에 가 있겠어요. 당신이 최 서방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는 그렇게 제게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로하며 온갖 고생을 같이 겪어온 아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제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곧 은행의 빚으로 넘어가게 될 이 집에서 저는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옛 동료 형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님, 이건 가족 간의 돈 문제라 저희가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최 서방이 돈을 썼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법이라는 것이 정작 저 자신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우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돈은 물론 추가로 빌렸던 돈까지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최서방을 믿지 않고 중간에 자꾸 간섭해서 큰 돈을 대주기로 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모든 것을 망친 원흉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햇볕조차 들지 않는 축축한 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공간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자비를 하며 간신히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낡은 손전화 화면을 무심코 넘기다가 딸의 누리 소통망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된 고급 식당에서 딸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음식과 선물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고 제 딸과 사위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최진우가 딸에게 하얀색 대형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아빠마저 우리를 외면했을 때 곁에서 묵묵히 우리 가족을 지켜준 여보, 고맙고 사랑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무너지게 한 것은 가난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친아빠마저 외면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를 파렴치한 아버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굴욕, 억지로 눌러왔던 분노가 하나의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늙은 늑대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이 간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흰 머리카락과 수염,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깊게 파인 주름까지. 거울 속에는 영락없이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쁜 놈이 되기를 바랐더냐. 좋다. 이제부터 진짜 나쁜 놈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나는 다시 경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수사 목표는 바로 너, 최진우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 쌓인 짐 속에서 낡은 수사 수첩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작전명, 가족의 가치.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어리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미행과 잠복, 증거 수집, 심리 압박, 그리고 주변인, 포섭까지. 저는 최진우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지만 그 과정은 제가 38년간 거리에서 배운 가장 교활하고 집요한 방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저를 무너뜨렸지만 저는 그 법망으로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것이었습니다. 늙은 수사관의 마지막 사건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는 목표물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최진우가 또 다른 유령 회사를 내세워 진행하고 있는 신축 건물 공사 현장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간 경비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저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잠잘 곳만 제공해 준다면 급여는 절반만 받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의 절박한 모습에 현장 관리자는 마지못해 저를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적의 심장부 바로 옆에 저만의 작은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완벽한 은신처이자 복수를 위한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모두가 떠난 공사 현장은 오롯이 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초라한 늙은 경비원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먹잇감의 동태를 살피는 노련한 맹수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최진우의 행적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차를 타고 어디를 드나드는지, 심지어 몇 시에 사무실 불을 끄는지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위장하고 최진우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의 사무실에서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뒤졌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관에게 쓰레기 더미는 정보의 보고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구겨진 영수증 조각, 찢어진 계약서 초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메모 등 수많은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흩어진 그림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가듯 저는 최진우의 범죄 행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최진우에게 똑같이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거나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저런 악랄한 놈은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번에야말로 저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주십시오. 저의 진심 어린 호소와 전직 수사과장이었다는 이력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5명의 피해자들이 저와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우리는 조용하지만 강한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과거 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경찰서 후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최첨단 장비를 다루는 정보수사팀의 유능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며 망설였지만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온 저의 처참한 사연을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적으로 최진우의 전산 기록을 추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진우가 제 돈을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최종적으로 바다 건너 외딴 섬나라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흐름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모든 범죄의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최진우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가 몰래 만나던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을 그의 손전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전자우편으로 그가 저지른 금융사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밤에 잠은 편히 주무시는지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최진우는 점점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점점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제 딸 수연이에게 터뜨렸습니다. 이거 전부 내 아버지가 꾸민 짓이야. 그 늙은이가 유령처럼 내 뒤를 쫓고 있다고. 그들의 행복해 보였던 관계는 의심과 불신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은 제게 당장 이런 짓을 그만두라며 악을 썼지만 저는 그녀의 목소리 끝에서 미세한 떨림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그물이 서서히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최진우와 딸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와 딸은 불청객의 등장에 질색하며 저를 노려보았고 최진우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아버님, 저녁 식사라도 얻어 드시러 오셨습니까? 하긴 요즘 많이 공궁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저를 향한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으로 다가가 들고 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자네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네. 아들.
제 차분한 목소리에 최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서류 뭉치는 바로 최진우의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네가 만든 유령 회사들의 장부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늙은이를 어떻게 속였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떠들던 자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일세. 그리고 여기 자네에게 똑같이 당한 다른 5가족의 피눈물 나는 진술서도 있지.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 선물의 백미일세. 자네가 내 돈 7억 원을 빼돌려 숨겨놓은 저 멀리 카이만 군도에 있는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서라네. 제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최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딸과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최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최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는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자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었더군. 나는 늙은 늑대라는 것을. 겉모습은 쇠약해 보여도 피 냄새는 절대 잊지 않지. 자네는 내 돈과 집, 그리고 내 가족을 빼앗아 갔네. 하지만 자네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감히 내 명예를 짓밟았다는 것. 그리고 자네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걸세. 바로 그 순간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저의 옛 후배 형사 2명이 체포영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직감한 최진우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형사들의 손에 붙잡혀 힘없이 끌려 나갔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몸을 돌려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고 길었던 한 사건을 마무리 지은 늙은 수사관의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빼앗긴 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교활한 최진우가 이미 모든 돈을 흔적도 없이 숨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어르신, 지킴이, 금융안전상담소 박민준이라는 소박한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저처럼 어수룩하게 사기를 당할 뻔한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위험한 투자 제안을 분석해주고 사기꾼들의 수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자리로 말입니다. 이제 저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다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은 결국 최진우와 헤어지고 지금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내도 돌아왔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그날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저 자신과 저의 새로운 소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과 명예를 잃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강인한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그 늑대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